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부 라디오 미스테리 끝! 굿!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디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혜주입니다. 저 요즘에 설국열차 열심히 보거든요. 저도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설국열차의 붐을 이어서 해시태그 설국열차 쓰면서 우리는 공포특급으로 공포열차. 공포열차. 여러분 공포열차에 탑승할 준비 되셨나요? 저희 지난번에 휴게소가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아 맞아요. 일반적인 내용보다 휴게소가 훨씬 재밌었어요. 휴게소만 가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휴게소를 먼저 하려고 해요. 맞아요. 네, 더 재밌는 걸 중심적으로 갈 건데 이 배우님이 먼저 고르셨다고 하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휴게소로 가도 될 것 같아. 아예 올 휴게소? 왜냐면 우리 방송이 여러분들의 휴게실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환상특급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벌써 골랐어요. 딱 제목을 보고 골랐어. 사실 내용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제목에 딱 끌림의 법칙으로 인해. 잠깐만 그때 과자 봉지 생각나네요. 진짜 그 과자와 손톱의 연관. 네,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린 휴게소. 뭐야? 오늘 휴게소도 이 배우님 뭔가 어울립니다. 불교도들의 사형 기술. 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철칙이다. 하지만 과거의 불교도들이 범법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막지는 못했다. 불법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부 불교도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않고도 범법자의 목숨을 빼앗는 교묘한 방법을 만들어냈다. 티벳의 불교도들은 라사의 포탈라 궁전에 있는 악명 높은 전갈의 동물과 같은 지하 감옥에다 죄수들을 집어넣거나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 순다르 싱이 당한 것처럼 죄수를 우물 안에 쳐넣고 죽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시대의 불교도들은 죄수를 젖은 야크 가죽에 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촘촘하게 꿰맸다. 햇빛을 받아 가죽이 건조되어 오그라들면 죄수는 질식하거나 죄어져서 사망한다. 죄수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강에다 던져 빠져 죽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형 기술이었다. 이렇게 가혹한 사형 기술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교리와 조화되기 어렵지만 역설적이게도 티베트인들이 확실한 불법을 준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와, 이번 에피소드는 교훈적이고 역사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스테리 굿이니까 약간 이 공포특급의 미스테리함을 좀 더 부각해서 사형 기술 그리고 고대에 사용했던 방법들 이런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역사랑 관련지어서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리고 엔딩이 굉장히 여운이 남았는데 가혹한 사형 기술이지만 불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네. 건 어쨌든 인간이 이런 규정에 굉장히 지배를 당한다는 그런 교훈이. 근데 티베트 얘기 나와서 말인데 티베트에서 진짜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천장이라고 하나요? 독수리가 날아서 사람 시체를 먹게 하는 그런 풍습을 대머리 독수리가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최근까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티베트 여행 갔다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천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는 사람. 엄청 불심이 가득한 데에 비해 아까 이게 되게 잔인했잖아요. 뭐 야크 가죽에 꿰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종교적인 신앙심은 신앙심이고 법은 법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제발 국내 도입이 시급하네요. 정말 시급합니다. 범죄자들 인권 배려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내 인권이나 존중해주지. 자, 그렇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우리 또 시사 프로그램 되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 시즌 1 때 우리 약간 시사 프로그램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시사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렇게 불교도들의 사형 기술과 함께했고요. 두 번째 휴게소 어디로 갈까요? 이배우님의 휴게소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두 번째 휴게소 여러분 좀 쉬었다 가시라고. 세컨 스테이션. 세컨? 세컨 스테이션. 세컨 스테이션. 첫 번째 휴게소가 약간 또 티베트요. 티벳이 배경이었던 것처럼 저는 다른 나라 텍사스로 가봅니다. 저는 텍사스의 유령 가수로 골라봤습니다. 유령 가수. 네, 인터뷰에 이어진 유령 가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독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유령 기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사투리를 쓰면 기수 이러면서.
19세기 중엽 미국 텍사스주 리오뉴케스 지역은 사나운 야생마들로 유명했다. 그곳은 또 야생마를 타고 배회하는 유령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유령 기수는 어깨에 걸친 누더기 숄, 사슴 가죽 자켓, 생가죽 각반 등 멕시코 목동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가 없었으며 손버래로 모자는 안장 머리에 묶여 있었다. 유령을 태운 말은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러 달렸는데 하루 중 언제 나타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목격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총을 쏘기도 했다. 그곳 개척민들은 자신들이 쏜 총알이 야생마를 관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생마는 여전히 평원을 달리고 있었다. 도대체 이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유령 기수가 살아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목 없는 기수가 리오뉴케스에 폐쇄된 칸드라리아 미션의 금광을 지키는 유령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추측을 하는 사람들은 야생마 사냥꾼들이 야생마에 묶어놓은 허수아비라고 생각했다. 유령을 태운 말이 암말들을 향해 다가갔을 때 암말들은 기수의 모습을 보고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암말의 공포는 말대 전체에 퍼져나가 도망치느라 지친 말들은 사람들이 잡으러 다가가도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풀이었다. 결국 뉴캐스의 카우보이들이 유령 기수를 잡기로 했다. 6명의 카우보이가 샘물과 목초가 있는 지형을 골라 잠복한 뒤 유령 기수를 태운 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야생마가 나타나자 6사람은 총을 난사했다. 야생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카우보이들은 바짝 긴장한 채 죽은 야생마에게 다가갔다. 유령의 수수께끼는 결국 풀리게 되었다. 카우보이들이 말등을 살펴보니 총탄 구멍이 나 있는 말라 비틀어진 멕시코인의 시체가 있었다. 도대체 그는 누굴까? 6사람은 시체가 바이덜이라는 말 도둑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1850년에 바이덜은 멕시코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군인 크리스 테일러의 말을 훔쳤다. 테일러는 사람들이 이끌고 텍사스를 절반이나 가로질러 바이더를 추적한 끝에 뉴캐스 근처에 매복하여 말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테일러의 추적대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인 빅풋 월리스는 다른 말도둑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바이더의 시체를 길들이고 있던 말 등에 끈으로 묶어 들판에 풀어놓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시체의 목을 베어 손버래로 모자에 묶은 다음 안장에 매달아 놓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그리하여 야생마는 불쌍한 말도둑의 시체를 태운 채 들판을 뛰어다니며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다. 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약간 이제 휴게소 컨셉을 알았네. 네, 알았네요. 서프라이즈 같네. 그렇네. 저도 지금 딱 들으면서 정말 뭔가 현실에 기반한 역사의 스토리에 기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갔네. 앞서갔네. 이게 1994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93년도인가요? 3년도. 93년도에 만든 93편의 이야기. 그쵸. 가수 얘기일 줄 알았는데 이제 기수로 바뀌면서 우리 지난번이었나요? 에피소드 중에 약간 목 없는 기사 얘기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약간 서양 사람들은 목 없는 걸 많이 공포스러워 하나 봐요? 아니 뭐 이 배우님은 안 공포스러워요? 목 없는 거? 아니 사실 저는 그러니까 한국 정서적인 그 흰 소복에 머리 길고 피 약간 이런 게 무섭지. 목이 없으면 씨 뭐야 목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 그쵸. 오히려 우리는 눈을 보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귀신하고 마주치거나.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목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런가 보네. 아시아 귀신들은 좀 디테일해. 눈이 없거나 뭐 코가 없거나 뭐 입이 찢어졌거나. 근데 서양 귀신들은 쿨하잖아. 없어 그냥. 표정이 없어. 오히려 목이 없어버리면 마네킹 느낌이 나가지고 좀 덜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하다 못해 귀신의 목 이야기 유무 얘기까지 왔습니다. 자, 2번째 휴게소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에 피디님은 어떤 거 고르시나요? 이 옛날 느낌도 있어야 되고 공포의 자율학습이거든요. 근데 왜 선택했냐면 전 야자를 진짜 싫어했어요. 저도요.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 도망가려고 별짓 다 했고 책상도 빼봤고 뭐 엄마한테 전해달라고도 해봤고. 그러니까요. 누나 안경 스타일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의 자율학습으로 가시죠. 대전 티어고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교실에 남아서 자율학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4월 13일 금요일 밤,
학생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학교 시계탑에서 9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야, 이제 1시간 남았구나. 학생들은 기지개를 켜면서 간간히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 순간 갑자기 교실이 어둠에 휩싸였다. 정전이 된 것이다. 야, 오늘은 빨리 집에 갈 수 있겠다. 학생들은 좋아라 소리를 치고 책상을 두드리고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조용히들 해. 일단 선생님이 내려가서 손전등이나 양초를 갖고 올 테니까.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여는 순간 벽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허스키한 여자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내일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니 오늘은 특별히 11시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거 참 고소하다 이놈들아. 선생님이 학생들을 놀려대며 문을 막 나서려고 할 때 갑자기 반장이 일어나 떨리는 음성으로 울면서 소리쳤다. 선생님, 정전인데 어떻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죠? 오, 약간 임팩트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반장이 겁나 똑똑해. 지난번에 했던 환상특급에서 거울이 없는데 계속 춤추고 그치. 그 선생님 에피소드도 겹치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노래방 네 정전인데 계속 선생님 두꺼비 집을 뭐 내렸다고 했잖아요. 노래 불렀던 그 에피소드. 맞아. 그런 느낌이죠. 90년대 공포는 약간 초자연적인 거를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았는데 전기가 통하는 게 양초 갖고 온다 그랬어. 네. 그쵸. 그쵸. 그때는 근데 약간 불 나가면 다 초 켜고 있죠. 그럼 요즘은 이제 핸드폰 후레쉬인데 아유, 정전이 잘 되지도 않고요. 그죠. 맞아요. 와, 정전이라는 것 그러게. 자체가 되게 추억인데 정전의 추억 갖고 계신가요, 이 배우님? 사실 정전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전 딱 하면은 그냥 되게 놀랍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야, 정전됐다.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때 오히려 이렇게, 야, 무슨 얘기 아는 거 있어? 무슨 얘기 하나씩 해봐. 알고 있는 거 없냐? 막 약간, 그때는 이런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게 그치. 약간 있었으니까. 맞아.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누가 항상 한 명씩 소리 지르고 친구들끼리, 와! 이런 거. 맞아. 다들 되게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따뜻하다. 나는 화나는 거밖에 없거든. 왜요? 최근에 집에 정전이 났었어요. 최근에요. 우리 집만. 아마 저희 집이 그 콘센트 저거 많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서 멀티탭. 뭔가 과열이 됐나 봐요. 문 여니까 우리 집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제가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와. 순간 진짜 저도 모르게 진짜 육성으로. 자, 이렇게 정전의 추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포특급 무서운 에피소드까지 함께 했는데 나름 무서웠어요. 잘 눈앞에 알았어. 임팩트가 있었어. 자, 자율학습에 이어서 이 배우님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알겠습니다. 아쉬우니까 휴게소 하나 더 들리도록 하죠. 공부하다 신들린 학생. 오. 상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아보았고 이름난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집안이 가난해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고 집에 있다가 그의 어머니가 평소 다니던 절의 스님에게 아들을 부탁하게 되었다. 스님은 경전을 읽어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상현은 하루 중 제정신인 시간이 겨우 30분 정도였고 무슨 질문을 하면 늘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물건을 사러 가다가 갑자기 입이 벌어지고 혀가 바깥으로 나오고 눈알도 붉게 충혈되더니 고개를 쳐들고 여기가 어디냐? 라고 물었다. 스님이 놀라서 너는 누구냐? 소리쳐 대물으니 나는 이 집안의 8대 조부다! 하는 것이었다. 야 이놈아, 네가 8대 조부면 나는 10대 조부다! 어서 썩 물러가거라! 스님이 다시 호통을 치니 그제서야 아이고 나보다 더 높으시네요. 저는 물러갑니다. 하더니 제정신을 차렸다. 상현은 방금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스님이 그 집안의 내력을 알아보니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상현의 큰형은 몇 년 전 교사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행방불명되었고 어머니는 자다가 한밤중에 몸이 뜨거워져 산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열기 띈 눈을 가지고 있었다. 큰형이 그런 후 막내 상현이 이번엔 똑같은 증상을 보인 것이다. 어느 날 밤 상현과 스님이 한 방에 누워 자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스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불경을 외워도 낫지 않았다. 그러다가 혼미한 정신에서도 최선을 다해 귀신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네가 저 학생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러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대화로서 풀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면 되느냐? 하고 타이른이 조금 후에 목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오후 상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제가 갑니다. 이해를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스님 때문에 그냥 갑니다. 이튿날 상현은 계속 울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책을 읽으라고 하니 제대로 읽었고 말도 논리정연하게 잘했다. 상현이는 그날로 병이 나았고 이듬해에는 취직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옛말에 아버지 쪽으로는 조상줄이 있고 어머니 쪽으로는 산신줄이 있는데 아버지 쪽 조상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머니 쪽 신이 들어오지 못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상현의 집안을 두고 한 것인지는 모르나 아직까지도 왜 상현이 갑자기 귀신이 씌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는지도. 뭐죠? 이거는 휴게소가 하는데요? 아니 책의 특징을 알았어 내가. 계속 실망이야. 아니야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도 있는데다가 두 번째는 주제와 다 벗어나는 얘기들을 해. 그래? 나는 신들린 학생이라 그래서 공부하다가 신이 내려가지고 뭔가 무당과 관련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상신 조상신이 들어간 거니까. 그게 근데 약간 그 스님의 법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모르겠으나 그 8대 조상님께서 나 10대 너무 웃겼잖아. 10대 조상님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저보다 높으시군요. 서열 확실히 옛날 공포야 진짜. 서열에 깨갱했던.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가 계급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럼. 결론은 나이가 계급인가요? 네, 그쵸. 약간 휴게소에 뭔가 색다른 걸 기대했는데 네. 살짝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색다른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추억의 93편의 현대판 무서운 이야기 네. 공포 특급 함께했습니다. I'll be back. 온라인 탁구 공포는 계속됩니다. 네. 열차에 탑승하신 분들 이제 슬슬 내리실 시간입니다. 지금은 종착역입니다. 좋은데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포 특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제보하고 싶은 옛날 탑골 공포 이야기나 책 이야기가 있다면 mylazybook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로도 해야 되는데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말면서 해야 되는데 goodbye. 여기까지만 할게요. 굿바이. 네. 지금까지 굿디 히든쇼였고요. 이비우였습니다. 감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